자,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은 리플, XRP의 결제 시스템이죠. ODL 시스템에 대해서, ODL이 도대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좀 추려서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고요.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기 앞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컨텐츠로 이렇게 좀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리플렛 프로덕트 수트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오늘은 ODL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엑스커런트, 그 다음에 현 엑스래피드라고 하는 리브랜딩이 됐고요. 그리고 엑스비아, 이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ODL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하나 상황을 만들어 봤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스위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언급을 드릴 건데,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입니다. 영어로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이 앞글자를 따서 스위프트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친구에게 빌린 100만 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100만 원이 있는데, 그렇지만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생활 중이다. 친구는 지금 미국의 JP모건 체이스 뱅크의 유저다. JP모건은 투자은행이니까 체이스까지 붙여야겠죠. 근데 여기서 스위프트 1.0 구조에서는 송금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겁니다. 단 환율을 간단하게 그냥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고 친구가 미국에 있다. 저는 우리은행 계좌 쓰고 있고 친구는 JP모건 체이스 은행 쓰고 있다. 일단 이 스위프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하자면 단방향이다.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리다, 복잡하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우리나라의 돈 100만 원을 이 1000달러로 바꿔서 친구에게 보내는 게 바로 보내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이 중개은행이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 이 100만 원이라고 적힌 전신환을 이 중개은행 1, 그리고 또 전신환을 중개은행 2, 그 다음에 또 그 전신환을 JP모건 체이스까지 보내서 친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럼 과연 이 JP모건이라는 은행이 이 우리나라의 우리 은행을 어떻게 믿나요? 여기서 바로 은행 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 예치금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하는 예치금의 하나의 일종의 그냥 명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게 되면 얘가 노스트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게 되면 얘가 노스트로가 되는 거고, 이제 가는 방향에 있는 게 노스트로, 받는 방향에 있는 게 보스트로인데, 이건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쨌든 그냥 예치금으로서 JP모건과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 협약을 가지고 있다. 체결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간에 그런 예치금을 묻어두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스위프트를 쓰게 되면 뭐죠? 이 수수료.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붙는다. 딱 그림만 봐도 복잡하죠? 수수료가 2중, 3중, 4중으로 붙죠? 왜냐하면 지금 중개은행 가서 우리은행에 일단 송금 수수료 붙을 거고요. 1번. 그 다음에 중개은행, 중개조설 고맙다는 수수료 또 붙을 거고, 또 미국의 중개은행, 중개 수수료 붙고, JP모건 체이스에서 환전 수수료까지 붙겠죠? 4중으로 붙겠죠? 하지만 작은 나라는 어떨까요? 요즘에 감비아 지금 여기는 달랏이라는 기축통화를 사용하는데, 이런 나라라든지 뭐 아프리카의 가나 통화, 이런 나라의 통화들 보게 되면 이 3번, 4번에 거쳐서 갈 수는 없죠. 더 많이 거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가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P모건 체이스가 몸집이 커서 망정이지, 작은 은행이거나 작은 나라였으면 더 많은 중개은행을 거쳐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 스위프트의 현재 국면이 이렇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러면 이게 뭐 일주일씩 걸릴까요? 3일씩 걸릴까요? 그렇게 안 걸려요. 나름 그래도 카카오뱅크로 보냈을 때 어느 정도 시차만 잘 맞으면 몇 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장부,
이 장부가 있기 때문에 야 우리 은행 너희가 나한테 100만 원 보낼 거야? 1000달러 보낼 거야? 오케이 장부에 적어 놓을게. 너희 JP 모건 너희한테 내가 1000만 원 보낼 거야. 뭐 장부에 적어 놓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 간의 지급 청산 결제 방식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숫자 놀이를 하는 거고 앉아서 돈을 수수료를 버는 구조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가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쓸데없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이 친구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송금 시스템은 복잡하고 좀 비효율적인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그게 바로 스위프트 1.0. 우리는 지금 스위프트 2.0으로 가는 그 단계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한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차율이 5에서 6%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다. 더 안 좋은 은행, 더 유명하지 않은 나라, 그런 화폐의 경우는 중개은행을 여러 가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싼 수수료를 내야 되고 예치금 또한 필요하다. 이런 예치금 또한 필요해서 굉장히 은행 입장으로서도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은행은 또 9 to 6 일합니다. 그리고 또 영업일, 주말에 쉬죠. 영업일 기준으로만 일을 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환율에서의 차익이 발생하면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면 더 느려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위프트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 은행은 수수료를 먹는 기계다. 피레미 같은 존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위프트 1.0 이 정도 정의하고 이제는 XRP의 X커런트부터 하나씩 좀 보고 갈게요. X커런트는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한 송금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송금 시스템이죠. 즉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위프트가 어떤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라면 X커런트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은행의 송금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스위프트가 중개은행을 거치는 무궁화호라면 이 X커런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른 새마을호다. 라고 좀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X커런트의 경우 XRP를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적어놨죠. XRP를 활용하진 않는다. 이 ILP라는 개념, 인터레처 프로토콜 이 기반을 통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 IOU, 이게 바로 이 IOU라는 이 말에서 이제 나온 그런 개념인데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그렇기 때문에 빚지고 있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여기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존재합니다. 이 게이트웨이가 어느 정도의 송금을 해주면서 변환을 해주면서 이 게이트웨이 길이의 매칭이 일어나도록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 이 AMM 개념이 도입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은행에서 은행 간 결제가 이루어진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중개 은행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엑스커런트 같은 경우는 뭐죠? 리플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이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면서 이 차용증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송금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한계점이 뭐죠?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엑스커런트도. 뭐냐면 바로 상대 은행에도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든 원화든 뭐 엔화든 루블하든 위안하든 바로 원스텝으로 리플 네트워크 측에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송금을 하면서 바로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도 이 엑스커런트 방식의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 혁신적인 어떤 리플 네트워크망의 송금 시스템이긴 하다. 단 여기서의 한계점은 국가 화폐, 즉 법정 화폐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엑스커런트의 한계죠. 그리고 양측에 이 게이트웨이가 존재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이 주는 이와 받는 이,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의 매칭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엑스커런트의 경우에는 스위프트와는 조금 비슷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죠? 블록체인을 왜 만들었죠? 본질적인 의미가 뭐죠? 바로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깨끗한 P2P
그런 거래 시스템을 만들고자 블록체인 개념을 도입한 거죠. 하지만 이 엑스커런트의 개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솔루션은 완전히 블록체인 솔루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엑스커런트 다음 나온 것이 뭐냐? 엑스래피드죠. 이것이 바로 리브랜딩 되어 우리가 On Demand Liquidity, ODL이라고 하는 이 통화 송금 브릿지로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정말 혁신 중의 혁신이라고 보는 이 ODL 시스템입니다. 바로 볼까요? 중개은행 없이 바로 보냅니다. XRP를 활용해서 보내는 것이고 어떤 화폐든 가능합니다. 꼭 법정 화폐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이어도 가능하다. CBDC의 세상이 곧 돌아오죠. CBDC도 어느 가치만 있다면 이 XRP로 환전이 돼서 바로 가능하다. 즉 스위프트가 무궁화호 그리고 엑스커런트가 새마을호였다면 이 엑스리피드, 이 ODL은 바로 뭐다? KTX다. 트랜잭션이 3초, 4초 만에 그냥 일어나 버려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이다. 중요한 핵심은 이 엑스래피드에서는 이 RCL이라는 기본 개념이 들어간다. 이 리플을 쓴다고 했잖아요. 리플 컨센서스 레저라는 그 XRP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노스트로 계좌, 아까 얘기했던 그 예치금 계좌도 절대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ODL은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엑스커런트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국가 화폐 그리고 중간 매개체가 필요했죠. 스위프트의 경우에는 중개은행이 필요했고 엑스커런트의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그리고 차용증 IOU의 개념이 필요했죠. 그런 식의 어떤 중간다리의 역할로 환전이 이루어졌지만 엑스래피드 같은 경우는 어떠죠? 그 어떤 화폐도 뭐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하물며 비트코인이 됐든 간에 다 XRP로 바꿔서 바로 송금을 시켜준다. 가치만 있다면 다 변환해서 송금을 시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는 은행이랑 다르죠. 24시간, 365일 올타임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한 블록체인, 비트코인 왜 만들었다고요? 투명성, P2P, person to person 송금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 효율성, 신속성, 정확성을 다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온라인 금이라는 비트코인의 개념을 도입한 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럼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과연 은행들이 이 ODL 서비스를 이용을 할까요? 정답은 바로 뭐다? 예스다.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다. 기사 몇 개 좀 보고 오겠습니다. 리플 ODL 서비스 시장 40개로 확대됐다. 기사 보면 리플이 올해 온 디맨드 리퀴디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엑스래피드 즉 ODL이죠. ODL 서비스 지역을 40여 개 시장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리플은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각 3개 지역에서 ODL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고 또한 법정화폐 기반의 리플넷 서비스를 사용하던 호주, 브라질, 싱가포르, UAE, 영국, 미국 내 기존 고객사가 ODL 고객으로 합류가 됐다. 이것은 언제 기사죠?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그럼 이번 기사 한번 볼까요? 이번 메타코 기사에서 언급이 됐었죠. 작년 11월만 해도 시장 40개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올해 5월 며칠 전이죠. 70개로 금방 또 늘어났다. 은행이 안 쓸 이유가 없다. 보면은 리플 현재 55개국에 걸쳐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시장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55개국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중앙은행 중에 중앙은행 회원국이 58개국인데 그 중에 55개국이 ODL 서비스 가입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볼까요? ODL 강력한 성장세 보시죠. 암호화폐 전문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ODL이죠. 트랜잭션과 관련된 XRP 판매량은 29억 6천만 달러 상당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XRP 판매량으로만 해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만큼 ODL의 확장성은 천문학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볼까요? 리플 비금융권으로도 ODL 서비스 공급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얘기할 이 엑스피아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보게 될까요? 뉴트리소스 CEO가 말합니다. 리플의 솔루션은 혁신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번거로움을 제거해주고 유틸소스와 같이 스타트업에서 성숙한 조직으로 나가는 단계의 기업들을 지원해준다. 기존의 결제 솔루션을 뛰어넘는 어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필요 기반의 디지털 결제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 리플은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기업에 적합한 파트너라고 믿는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고, 신리플 호주 변호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리플이 ODL 고객 대상하게 XRP 판매하는 것 투자 계약 아니다. 판사도 인정했습니다. 리플의 우호적인 호주 변호사 빌 모건 자신 트위터에 리플랩스가 XRP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인 ODL의 고객사에게 판매한 XRP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XRP 자체는 증권이 될 수 없다. 자, 힘만 연설을 공개 명령한 SEC 소설 담당 판사 토레스도 이와 관련 그는 16일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아날리스타 토레스는 중요 증거 자료의 힘만 연설의 공개를 명령한 판결문을 보면 그는 리플의 과거와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상당한 정보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미 토레스 판사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은행은 무조건적으로 ODL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리플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국가 단위로 CBDC의 플랫폼을 출시하고 협력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우리는 ODL의 확장성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더 장점이 있어요. 이 은행이 XRP를 예치하면서 원래는 뭐 원화의 예치금, 달러의 예치금, 엔화의 예치금 등등의 예치금을 하나의 XRP의 예치금으로 바꾸면서 그 남은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바로 대출로 활용을 하겠죠. 대출로 활용하여 이자로 또 수익을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어떤 이런 ODL 서비스를 안 쓸 이유는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리플의 트랜잭션 3초 중에 시세 흔들림이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또 방어 대책이 있죠. 바로 리플의 락업 물량, 에스크로 개념, 그리고 페이먼트 채널의 개념의 도입으로 유동성의 급증, 어떤 심각한 변화를 막는다, 안정성을 공급해준다. 이는 굉장히 또 크리스 라슨과 매드 맥켈럽 리플의 역사와도 또 관련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가장 트랜잭션이 싼 토큰은 바로 비트코인이 아닌 XRP다라는 부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리플의 슬로건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읽어볼까요? 오늘날 세계가 웹에서 정보를 움직이듯이 우리는 세계가 가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또한 이 가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에서 이 XLS20죠. NFT도 이제 리플로서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글렌 허친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가장 잠재력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와 가치인데 우린 정보를 세계 어느 곳으로나 빨리 보낼 수 있다. 이미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뭘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미 다 만들어놨죠. 그 다음은 가치의 차례이다. 이 글렌 허친슨도 가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렌 허친슨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나스닥 회장이자 전 나스닥 회장이자 블랙록의 뿌리이자 연준 이사회 출신으로서의 어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의 유착 관계, 연준과 유착 관계가 있고 실버레이크의 창시자이자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실버레이크 출신이죠. 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CEO에 앉혔을까요? 전 나스닥 회장 글렌 허친슨은 말합니다. 리플, 이더리움 끝까지 생존할 것.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 이는 바로 ODL이죠. 이 지급결제 시스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에 환전으로 XRP를 사용하는 이 엑스래피드 ODL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좀 드렸었어요. 그쵸?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이것은 즉 온디맨드 리퀴디티 ODL이고 엑스비아까지. 이 엑스비아는 뭐냐면 은행을 넘어서 핀테크 기업, 뭐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결제 시스템을 위한 또 플랫폼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또 API라는 또 하나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ODL 서비스다. 이 부분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통화의 탈바꿈, 그리고 금융의 혁신의 과도기에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의 파동이 G7에서 어디로 가죠? 이머징으로 가죠. 이머징 국가 E7으로 중국, 러시아, 인도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이제 대량 생산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지하자원과 에너지가 중요한 시대, 가치가 중요한 시대. 그렇기에 브릭스와 오펙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또 볼만한 그런 큰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달러의 헤게모니는 깨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서도 열려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배움의 한계, 배움의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돈의 흐름과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의 시장에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할 일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심장, 즉 내공을 다지는 것이겠죠. 내공을 다져서 공부가 수반되어야겠죠. 조금은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는 컨텐츠인데 조금은 길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에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